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스트레스는 코티솔을 부르고 코티솔은 비만과 질병을 부른다. 코티솔 조절법입니다. 지은이는 숀 텔보트, 옮기는 대한만성피로학회, 펴낸 곳은 전나무숲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스트레스는 체내 코티솔 수치를 높인다. 그리고 코티솔은 그 양과 체내에서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몸속에 코티솔이 너무 많거나 몸속에서 코티솔이 자주 분비되어 이 상태가 일상화되면 코티솔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코티솔의 대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코티솔이란 코티솔은 코티손 또는 히드로코티손이라고도 불리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부신해서 생성된다. 그래서 흔히 코티솔을 일컬어 1차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부른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생리 현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코티솔을 필요로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코티솔 없이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코티솔이 없다면 우리는 사자가 돌진해 오더라도 겁에 질려 옴짝달싹 못한 채 그저 망연히 바라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티솔의 작용 덕분에 우리는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사자와 맞서 싸울 것인지 판단을 내린 다음 상황 판단에 맞춰 몸을 적절히 준비할 수 있다. 이때 분비된 코티솔이 근육에서 아미노산을, 간에서 포도당을, 그리고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산을 혈액 안으로 내보내 몸이 당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코티솔은 좋은 것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덱사메타손이나 프레드니손 같은 합성 코티솔은 광범위한 여러 증상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된다. 이것들은 주로 항염증 작용이나 면역 억제 효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처방된다. 코티솔 제제는 관절염, 장염, 천식 등 염증성 질환뿐만 아니라 심한 염증을 수반하는 피부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장기 이식을 할 때는 신체의 거부 반응을 억제해 몸이 새로 이식한 장기를 거부하는 위험도를 줄이고자 코티솔 계통의 성분을 사용한다. 코티솔 제제는 부신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체 요법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시 코티솔은 유익한 것이라 여겨질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일정한 한도 내 그리고 일정한 기간에 한해서다. 코티솔의 역할은 코티솔은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포도당, 단백질, 그리고 지방산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데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 코티솔은 기분과 전반적인 몸 상태, 면역세포와 염증, 혈관과 혈압을 조절하는 생리기능에서 그리고 뼈와 근육, 피부 등 연결 조직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코티솔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게 하고 염증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신이 과잉 반응을 하면 너무 많은 코티솔이 분비되고 그러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코티솔과 기타 관련
코티코이드들을 글루코코티코이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과거의 과학적 관찰에서 이 호르몬들이 당 신진대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코티솔이 혈액 내 당 밀도를 높이는 몇 가지 대사 과정을 촉진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사 과정으로는 당 신생 촉진, 근육 조직에서 아미노산 동원, 지방 조직과 근육으로의 당 흡수 저지, 그리고 지방 조직 내 지방 분해 촉진 등이 있다. 불행히도 지방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지방산들은 인슐린에 대한 세포 민감도를 떨어뜨리는데 이 상태는 당뇨로 이어질 수 있는 전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코티솔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와 면역 반응 억제 효과가 있고 이 두 가지는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반응하도록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티솔 대사의 모든 것. 지금까지 코티솔 대사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코티솔 대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 이상적인 코티솔 대사란 스트레스 요인에 부닥치면 내분비계가 작동해 스트레스 요인을 다스리는 것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완료하는 것이다. 간단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분비기관이 과잉 반응을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계속 작동하면 내분비계는 결국 고장나게 되고 이는 건강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앓고 있던 각종 질환 등을 점점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스트레스 반응이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동굴에서 살던 원시시대에는 스트레스 반응이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이 없었다면 인류는 맹수를 비롯한 포식 동물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성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므로 이 과정을 다시 설명해보자. 스트레스는 잠시 동안 호르몬 수치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심하게 수축시킨다.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반응이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스트레스 요인을 인식했을 때 이것에 대항해 싸울 것인지 아니면 빨리 달아날 것인지 결정해 상황에 맞게 몸이 스스로를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런 본능이 남아 현대에 들어와서도 마감 시간이 가까워 온다든지 교통체증에 시달린다든지 하는 생존과 관련 없는 스트레스 요인들에 부닥쳐도 몸은 똑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되고 이는 여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코티솔 분비나 혈중 코티솔 양이 체내에서 별 탈 없이 잘 조절된다. 정상적인 코티솔 대사는 신체 리듬에 따라 일어난다. 즉, 코티솔 수치는 24시간을 주기로 변동하는데 이른 아침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고 한밤중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낮다. 보통 코티솔 수치는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에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이때부터 하루 동안 점차 내려간다. 새벽 2시에 최저치에 도달한 코티솔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새로운 하루의 스트레스에 대비해 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점은 장기간 1년 이상 야간 밤 12시에서 아침 8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코티솔 주기에 변동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야간 근무자들은 코티솔 수치가 깊이 잠을 자는 낮 동안 가장 낮고
늦은 오후부터 그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른 저녁 시간 사이에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이는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양상과 정반대다. 또 하나 주지할 것은 이따금씩 반근무를 하는 교대 근무자들은 이러한 코티솔 대사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불규칙한 늦은 시간대의 근무는 코티솔 대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면 주기만을 교란시켜 코티솔 수치가 떨어져야 할 때도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한다. 이제는 코티솔의 나쁜 면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당신이 읽어온 내용을 미루어서 판단해보건대 평상시 자신의 코티솔 수치가 높을 위험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 역시 코티솔의 피해자일 수 있다. 사실 초고속 라이프 스타일, 불충분한 수면, 패스트푸드 등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서구식 생활 양식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 수준보다 높은 고코티솔 상태로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것이냐라고 묻는가? 그따위 코티솔 정도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잘못 알고 있다. 코티솔은 두려운 존재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높은 코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되풀이되면 비만, 고혈압, 당뇨, 피로, 우울증, 기분 저하, 불규칙한 월경, 성욕 감퇴,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등의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될 때마다 코티솔은 곧바로 활동에 들어가 두뇌와 근육이 스트레스 요인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혈류 내의 지방과 당 수치를 끌어올린다. 이 높아진 코티솔 수치는 스트레스 반응이 끝나면 바로 내려가야 정상이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은 스트레스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 몸이 원래 만들어진 방식과는 맞지 않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체내에 넘쳐 흘러도 그냥 무시한 채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몸은 축적된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할 수 없어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것은 코티솔 분비를 더욱 왕성하게 만드는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 만성 고코티솔 상태에서 비롯되는 이화작용. 너무 오랜 기간 지나치게 많은 코티솔이 분비되면 코티솔 과잉의 해악은 단지 해로운 수준을 지나 치명적인 수준으로 악화된다. 이렇게 위험한 단계가 되면 근육 손실, 뼈 손실, 면역 기능 저하, 뇌 축소 등 신체 기관의 붕괴 및 광범위한 조직 파괴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맹수와 맞닥뜨려 맞서 싸우거나 도망쳐야 하는 격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러하듯이 극히 순간적인 코티솔 분비는 일시적으로 면역 체계나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이는 맹수 등 포식 동물에게서 빨리 피해야 할 때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코티솔의 이 같은 1차적 흥분 효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천식, 그리고 류머티즘 관절염, 루푸스, 섬유 근육통 등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질환은 모두 심한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우리 몸이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코티솔에 노출되면 이와는 정반대로 면역세포가 사멸하고 체내 면역체계의 신체 보호 작용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생긴다. 테스토스테론과 노화, 여성의 폐경과 남성의 갱년기. 40대 남녀는 20대 때보다 테스토스테론이 20% 정도는 감소해 있다.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은 20대 때에 비해서 확실히 살도 찌고 쉽게 피로해진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은 20에서 30세 이후부터 10년마다 10%씩 감소한다. 동시에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은 조금씩 더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은 혈관 내에서 테스토스테론과 결합하여 꽁꽁 묶는 역할을 함으로써 테스토스테론의 생리적 활성을 저해한다. 50살 무렵이 되면 여성은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감소하고 남성은 폐경은 없지만 역시 테스토스테론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좀 더 급격히 감소하여 이른바 남성 갱년기라고 일컫는 시기로 돌입한다. 이 시기에는 남녀 모두 호르몬 생성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30%가 넘는 사람들이 호르몬 감소에 따른 확연한 증상들을 경험할 정도로 테스토스테론도 감소한다. 테스토스테론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징후는 삶의 자세 변화, 기분 변화와 활력 저하 및 성욕 저하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도 60세에 이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5에서 50% 정도 감소한다고 하고 세인트 루이스 대학의 연구자들은 89세의 남성들은 20세 남성들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47% 정도 낮았다고 보고했다. 많은 연구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젊은 시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남녀 모두에게 여러모로 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남녀는 복부 비만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성욕이 감소하고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았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예방의학자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50세 이상 남자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더 감소시키며 우울증의 발생 빈도를 더 높인다고 보고했다. 많은 의학 논문이나 다른 분야의 과학 논문에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사람은 정상인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했으며 테스토스테론이 정상 범위로 올라가면 우울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수록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다. 적정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보면 된다. 스트레스와 질병의 관계. 스트레스가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코티솔이 독소일까? 그렇지는 않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코티솔은 중요한 호르몬이다. 코티솔이 없다면 신체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힘들다. 반면 과도한 코티솔 분비와 만성적으로 증가한 코티솔은 많은 대사 이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만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은 일상의 흔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뇌와 뇌 분비계의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결과로 발생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들은 체온과 혈압 등 신체 기능의 안정적인 균형을 무너뜨린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뇌는 매우 잘 발달돼서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스트레스에도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외상, 굶주림, 열, 추위, 근심 등은 당신이 어떤 공격자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거나 그와 맞서 싸우려 할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1999년에 스웨덴 연구팀은
고강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코티솔 분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것이 성호르몬과 성욕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뉴욕 과학 아카데미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코티솔이 증가하고 이것이 대사 증후군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2000년에는 예일 대학 과학자들이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뚱뚱하거나 마른 여성 모두에게서 체중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스트레스와 비만의 관련성이 코티솔의 과도한 분비와 만성적으로 코티솔이 증가한 사람들에게서 이 호르몬이 신진대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작용에서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코티솔의 증가는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남성에게서 테스토스테론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들 호르몬은 동화 호르몬 혹은 근육 성장 호르몬이므로 이러한 남성들은 근육량이 감소하고 체지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체질량 지수와 엉덩이 둘레대, 허리 둘레 비율이 높으며 복부가 비만한 경향을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연구소에서는 과도한 코티솔 상승이 우울증, 불안증,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고 뇌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유발하여 인지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책에서 강조하듯이 코티솔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으면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작용하면 재앙의 씨앗이 된다. 이제부터 다룰 내용은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당신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다. 7장에서 우리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울 것이고 코티솔 수치를 더 건강한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방법 역시 배울 것이다. 코티솔과 대사증후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당뇨, 인슐린 저항,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과 심장병 등과 관련된 상태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은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정신이 이전처럼 선명하지 못하다면 당신에게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증후군의 대사적 측면의 열쇠 중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을 떨어뜨려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식욕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태우려는 과정을 방해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부적절한 식사, 고지방, 정제된 당뇨 합쳐지면 그 결과로 인해 대사증후군이 유발되고 모든 질병의 발생 과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들은 정제된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쿠키, 소다, 파스타, 시리얼, 머핀, 빵, 롤빵 등이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정제된 당류가 혈당과 인슐린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정크푸드가 실제로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지만 스트레스와 관련된 일련의 대사 과정과 증가한 코티솔 수치가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쁜 음식은 그 과정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쉬운 고위험군은 중년에 해당하는 연령층이다. 대사증후군은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우울하고 성욕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게 할 뿐만 아니라 비만, 심장병, 당뇨, 알츠하이머병, 암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증후군의 초기 징후 중 활력 저하와 머리가 멍한 느낌 등은 주로 식사 후에 흔히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신체가 탄수화물 대사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이런 환자들은 점진적인 체중 증가 때문에 옷을 꽉 끼게 입기 시작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상승한 혈당과 인슐린 수치, 동화 호르몬의 감소 등 다양한 대사 변화로 인해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신체의 대사순환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들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더 많이 운동하고 먹는 것에 주의하라는 지극히 단순한 권고를 따르기만 해도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고려할 점은 각각의 대사 변화에 따르는 영향들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뇨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스의 영향은 만성적으로 증가한 혈당과 혈중 인슐린 수치와 관계가 있다. 혈당과 혈중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증가하면 지방과 근육 조직에 있는 인체의 세포가 인슐린의 효과에 둔감해진다. 인슐린 저항이 증가할수록 신체는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당뇨의 진행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을 이끌어내는 가장 초기의 대사 반응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은 정제당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코티솔 수치가 증가하면 악화된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수치와 인슐린 수치를 떨어뜨리는 반면 코티솔은 인슐린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에너지 생산을 위한 지방 연소 능력을 떨어뜨린다. 식사와 운동이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코티솔 수치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식사와 운동에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헛수고가 될 것이다.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코티솔, 대사 변화 사이의 복잡한 연관성 이외에 부족한 수면이 인슐린 저항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수면 부족과 증가한 코티솔 수치 사이의 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흥미롭다. 2001년도에 미국 당뇨학회의 연례회의에서 시카고 대학의 수면 연구자들은 부족한 수면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확인한 결과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은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인슐린 분비가 50% 이상 증가하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40% 정도 감소했다. 이것은 실제로 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로 수면 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코티솔 수치는 증가하고 세포는 인슐린의 효과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부족한 수면이 조로 빨리 늙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가능할 것이다. 시카고의 수면 연구자들은 수면 부족이 산업사회에서는 흔한 현상이 되고 제2형 당뇨와 비만의 유병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미국 수면재단은 미국인들의 수면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1910년에 미국인들은 평균 9시간을 잤으나 1975년에는 7시간 30분으로 감소했고 오늘날에는 평균 7시간을 자며 앞으로도 점점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코티솔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을 유발한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천식, 알레르기와 류머티즘 관절염, 소화기 계통의 만성질환의 발병률도 증가한다. 이는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 이러한 상태들이 자가면역의 요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면역체계가 고장나서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의사들은 종종 과잉 반응을 하는 면역체계를 제어하기 위해 합성 코티솔을 처방하는데 비록 그 효과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아주 잘 듣는다. 그러나 그 약을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나는 것과 아주 유사한 조직 파괴와 대사 이상이 발생한다. 의학자들은 지난 60여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만성 혹은 반복된 스트레스가 흉선을 위축시키고 면역력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는 이제 코티솔이 흉선을 위축시키고 백혈구 생산과 활동을 억제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안다. 코티솔은 화학적 메신저를 분비하는 백혈구의 활동을 억제하여 감염에 대항하여 싸우는 서로 다른 다양한 면역체계의 세포들이 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코티솔은 많은 면역세포들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멈춰버리게 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코티솔이 면역체계에 어떤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자. 어쩌면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우리 몸이 침입한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끌어올리려 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반응의 시간별 변화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와 식욕의 관계를 보면 스트레스는 몇 초 혹은 몇 분간 식욕을 억제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몇 시간 동안 식욕을 자극한다. 또한 코티솔과 면역체계 기능의 관련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절된다.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면역 기능이 잠시 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자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짧은 증폭은 몸속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깨우고 정상세포의 노화로 인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세포를 제거한다. 단기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깨우고 침입한 병균에 대항할 준비를 하게 한다. 문제는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되면 이런 정밀한 조절 체계가 완전히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코티솔 수치는 증가된 채로 유지되고 면역 체계는 망가지기 시작한다. 즉, 면역세포가 파괴되기 시작되고 침입한 병원균에 맞설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양한 종류의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다발성 경화증, 루푸스, 섬유 근육통, 류머티즈 관절염 등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많은 면역학자들과 스트레스 생리학자들은 스트레스가 한편으로는 면역 기능을 증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보호 체계 가운데 하나를 파괴하기도 한다는 사실에 당혹해한다. 코티솔의 이런 지킬과 하이드 효과를 설명하는 추론 가운데 하나는 일시적으로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것은 좋지만
오랜 기간 자극받으면 면역체계가 자가 면역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코티솔이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코티솔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전체적인 면역체계 활동이 정상화된다면 아주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은 코티솔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신체의 안전 밸브의 하나로 작용하여 면역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자가 면역질환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많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자가 면역질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질환을 치료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있다. 이 약물은 정상 범위 이상으로 항진된 면역체계가 관절이나 신경세포 혹은 결합 조직을 공격하여 자가 면역질환이 발생할 때 너무 활성화된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데는 이상적이지만 기억 장애와 근육 소실 등 다른 부작용을 유발한다. 불행히도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자가 면역질환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혼란스러운 면이 있지만 단기 스트레스는 면역활동을 일시적으로 자극하기도 하고 자가 면역질환의 증상들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NK세포라 불리는 면역세포가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K세포는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탐지하는 기능을 한다.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초기암 진단으로 인해 유발된 감정적 스트레스가 NK세포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유방암 환자들은 암세포를 파괴하는 NK세포의 능력이 떨어져 있었고 NK세포의 활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시도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 동물 실험을 통해 우리는 코티솔이 NK세포의 수와 활성을 억제하고 종양 속에서 새로운 혈관의 생성을 촉진하고 몇몇 종류의 종양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신체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억제한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스트레스 수치는 음식과 스트레스 정도의 변화에 반응을 하는 장 내 세균총의 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장 내에 있는 유익한 세균들은 적절한 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투 비행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전투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유익한 세균들이 감소하고 나쁜 세균들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조종사들은 인후통, 두통, 감기, 설사, 배탈 등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 결과들은 급성과 만성 스트레스 모두 전염성 질환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상기도 감염의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이러한 유형의 질병에 더 자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감기에 잘 걸리고 회계사들은 마지막 회계 처리 시점인 4월에 인후통에 잘 걸린다. 스트레스 관리 클리닉에서는 질병에 걸릴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과거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경험한 횟수, 매일 요구되는 정신적 지지와 대처 기술에 대한 심리적 인식, 현재 감정 상태,
연구자들은 이러한 세 가지 질병 결정인자의 첫 번째로 심리적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강도를 꼽는데 이것이 상기도, 감염이나 면역체계의 붕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뜻이다. 운동. 활동적인 행동은 만성적인 코티솔 노출로 인한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생성을 유발하는데 이 두 가지는 불안함과 우울함에 대항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며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리너스 하이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듀크 대학의 연구자들은 운동이 우울증과 불안증을 완화하는 데 항우울제만큼이나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자들은 운동이 어떻게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악영향을 감소시키는지 연구했다. 적당한 운동을 한 참가자들은 체지방 감소, 근력 및 뼈 강화, 정신, 감정 기능의 강화, 면역 반응 강화와 식욕 감소를 보였다. 또한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자들은 과도한 운동이 코티솔 수치를 상승시키고 체지방 증가, 정신, 감정 기능의 약화, 면역력 저하, 운동 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미국 국립보건원 과학자들은 규칙적인 운동이 아주 많이 올라간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대사장애로 인한 많은 문제와 질병 발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애리조나의 스트레스 연구자들은 운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증가하는 코티솔 수치와 스트레스에 맞서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안 좋은 여성일수록 젊고 건강한 여성이나 나이는 들었지만 건강한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코티솔에 노출된다고 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신체 건강한 젊은 여성과 나이 든 여성 모두에게 규칙적인 운동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근거가 된다. 센스 생활방식 프로그램에서는 열량을 태우는 효과보다는 신진대사 속도를 떨어뜨리는 코티솔의 작용에 대한 생리적인 대비책으로서 운동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앞장에서 근육량과 신진대사율을 유지하는 데 코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이 하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중년에 접어들어서도 당신의 뱃살이 체지방으로 덮이지 않도록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20세 이후로는 신진대사가 저하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40세가 되면 대사 속도는 10%가 떨어진다. 이러한 신진대사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에 언급하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아침밥 먹기. 아침밥을 거르면 신진대사가 5% 떨어진다. 열량을 태우는 능력도 물론 떨어진다. 주 1, 2회 아령 운동하기. 당신이 1파운드 약 450g의 근력을 키우면 매일 50칼로리의 열량을 추가로 태울 수 있으며 이는 매년 5파운드 2.27kg씩 체지방을 감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근력을 5파운드 늘리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자동적으로 25파운드 11.24kg의 지방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 마시기. 매일 물을 2잔만 더 마셔도 신진대사가 30% 증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벼운 탈수 상태이며 이로 인해 신진대사가 저하된다. 따라서 물을 더 마시는 것은 최적의 신진대사 상태를 만드는 일이고 체지방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알코올, 카페인, 그리고 에페드린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보충제 섭취를 줄이는 것이다. 이 말은 콜라, 커피, 차, 와인, 초콜릿 혹은 맥주를 즐기는 즐거움을 완전히 끊으라고 맹세하라는 뜻일까? 절대 아니다. 너무 많은 카페인이나 관련된 자극제가 이미 예민한 신경을 자극하여 불안이나 신경과민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알코올도 카페인과 비슷한 효과를 일으킨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취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지만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이뇨작용을 일으킨다. 이뇨작용은 우리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결국에는 코티솔을 증가시킨다. 더욱이 알코올은 밤잠을 자주 깨우며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중 감량과 유지를 목적으로 기업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다이어트 보충제가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보충제는 우리 몸의 코티솔 수치를 올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살을 빼기 어렵게 한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이어트 보충제에는 과도한 양의 자극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비록 대부분의 보충제가 몇 주 동안은 열량 소비를 증가시키고 식욕을 억제하지만 많은 양을 복용하면 신체 조직과 세포에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신체는 보충제가 매개하는 자극을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때와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코티솔 분비량을 늘린다. 이런 반응은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종류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물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긴 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복용하면 코티솔 수치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는 데는 악영향을 미친다. 고용량으로 복용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보충제로는 마황, 갈퀴꼭두선이, 과라나, 시네프린, 콜레우스, 그리고 요힌비 등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부신에서 생산되는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의 양을 올린다.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보았다. 자,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흥미롭게 살펴보자. 스트레스를 낮추는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다. 올바른 먹을거리로 다량 영양소가 들어간 음식을 섞어서 선택하라.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을 골라 기름기가 적은 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생선과 함께 먹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미량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에그 스크램블과 통밀로 만든 빵과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이루어진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 B, 항산화제, 식물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훌륭한 항스트레스 식사다. 과일과 채소를 먹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연구팀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체중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미국인 90%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고 있다. 그 결과 9천만의 인구가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채소는 프랑스식 감자튀김이고 우리가 먹는 식품 중 40%가 감자, 옥수수, 콩으로 만든 것들이다. 의학협회, 농무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모두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으라고 권유한다. 왜냐하면 비만, 당뇨, 골다공증, 뇌졸중, 심장질환, 다양한 암에 걸릴 위험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40대 여성은 2컵 반 이상의 채소와 반컵 이상의 과일을 먹어야 하며 65세 남성은 같은 양의 채소와 과일에 과일을 반컵 더 먹어야 한다. 채소와 과일을 고를 때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색깔이 짙은 것, 짙은 녹색, 짙은 푸른색, 자주색, 밝은 오렌지색, 밝은 빨간색, 밝은 노란색 등등이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좀 더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영양 면에서나 질병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최고의 과일은 칸탈루프, 탄제린, 블루베리, 살구, 산딸기이며 최고의 채소는 시금치, 로메인 상추, 브로콜리, 토마토, 피망이라고 한다. 식물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식물 영양소는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과일과 채소의 색깔은 함유된 식물 영양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붉은색을 띠는 토마토에는 리코펜과 레드 카로티노이드가 많으며 반면에 다른 카로티노이드와 베타카로틴은 고구마와 당근의 오렌지색 부분에 많다. 식물 영양소와 다른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다. 매일 색깔이 다른 5가지 과일과 채소를 먹도록 하라. 예를 들면 토마토, 빨간색, 산딸기, 푸른색 혹은 자주색, 멜론, 노란색, 당근, 오렌지색, 브로콜리, 녹색을 골고루 먹도록 한다. 다량 영양소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영양 상담사들이 영양의 균형이라는 개념을 망각하고 고객들에게 고탄수화물 식사를 권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합 탄수화물 식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동안에도 적절한 양의 단백질과 지방, 섬유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우리는 빵이나 단 것을 찾게 된다. 상승한 코티솔은 인슐린 기능을 억제하여 혈당을 높이고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신의 뇌는 당신을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라고 당신을 재촉할 것이다. 당신이 탄수화물 식품을 먹는 몇 분 동안에는 행복감을 느끼겠지만 나중에는 기운이 빠지고 기분 변화가 심해지며 더욱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되고 체중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반대되는 문제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단백질은 훌륭한 식품이고 탄수화물은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지 않는다. 균형 잡힌 식사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다량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조직을 형성, 그리고 재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다. 하지만 보디빌더를 위한 고단백 음료수를 섭취하는 것처럼
몸이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에 탈수와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탄수화물 섭취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당은 우리 뇌에서 1차 연료로 사용되고 우리 몸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신진대사를 올리기 때문이다. 생리학자들은 일반인들에게 탄수화물이 연소되는 중에 지방이 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대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지방과 섬유질은 균형 있는 다량 영양소 섭취를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음식물이 서서히 소화되도록 하고 탄수화물 흡수와 혈당 수치 유지를 돕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지방은 필수 지방산과 리놀레산, 리놀렌산의 유일한 공급처다. 이들 지방산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과 암과 뇌졸중에 걸릴 위험을 줄이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탈모를 방지한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